친구인데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학습받고 이제 곧 세례를 받을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와서 찬양 선곡하고 그 이유를 소개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그 친구들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입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쁜 날이에요. 오늘 굉장히 좋은 이유, 기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화면이 밝아졌다. 새롭게 또 구입해서 여러분 밝으니까 좋죠? 네. 제 마음도 후련합니다. 제 마음도 후련한데 우리 성경 구절, 이 엑지스쿨 계속 진행될 때 어떤 요절 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제는 암송할 때가 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엑스스쿨 계속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까지 계속 지금 올해부터 시작돼서 지난주에 고종 황제께서 우리 민족의 선교사는 안 되지만 누구는 가능하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의사. 그 다음은요? 영어 선생님. 여러분 열심히 잘 들으셨나 봐요. 여러분 이 의사와 영어 선생님은 가능하지만 선교사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의사와 영어 선생님 다 누구라고요? 선교사다. 여러분 고종 황제께서 이분들이 선교사라는 걸 나중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 그럼 이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미국에 전달됐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신 분은 이분입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뭘까요? 네, 식민지 발음은 존 헤런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본토 발음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주한 헤론. 주한 헤론이에요. 이분이 우리 민족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반응했다는 것은 제일 먼저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 조선 땅에 얼마큼의 약품과 청진기만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교부의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가 이분이에요. 근데 한국 성도님들이 언더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은 많이 기억하지만 주한 헤론은 잘 기억을 못해요.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을 향하여 반응을 했지만 왜 우리 민족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분이 반응했던 그 과정을 먼저 좀 소개할 텐데 자, 이분은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저기에 전에는 이 글씨가 잘 안 보였지만 오늘은 선명히 잘 보여요. 여러분 이 의대 수석 졸업. 의대 수석으로는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인천 의료선교 훈련에 강의하러 다녀왔는데 의료선교 훈련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의사와 간호사 이런 분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이에요. 지난 몇 달 전에도 대전에 의료선교대에 메시지 전하러 갔었을 때 느낌이 있었어요. 의사들은요 이 얘기하면요 이렇게 확 와닿아요. 의대 수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보세요. 의대 수석 졸업하면 의대 교수가 거의 자동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자기 병원도 따로 지어요. 그래서 수입도 많아져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반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신앙대로 반응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런 분들은 선교사 나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재미있게 키워야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 웃기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도 선교사 나가는 장벽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장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장벽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나간다고 누가 여러분 발목 잡고 같이 가세요 그럽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농담이에요.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셨다. 두 번째 장벽을 소개합니다. 해티예요. 해티. 이거는 이분의 약혼자. 이 약혼자의 아버지도 이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혼자 해티가 자기 남친이 어떻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내 남친이 야 우리 조선 가자 이러고 해. 여러분 이 여자가 순순히 이걸 받아들일까요? 조선은요 가면 죽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요즘 용어로 풀이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행 금지 국가가 있죠. 지금 요즘 위험한 세대니까 이 나라는 여행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 국가가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제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여행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오느냐? 이거는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걸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해티가요 미디안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간다니까 나는 못 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안사람이 반대하면 꼼짝 말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설득하고 결혼해서 정말 1호 파송선교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태평양을 건너와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택하여 가장 먼저 반응했던, 그래서 태평양을 건넜던 선교사가 요한 회론이에요. 자, 이분이 일본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우리 민족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884년 12월 4일날 일어난 큰 난리는 무슨 난리일까요? 네, 갑신정변. 여러분 다 들어봤죠? 한 번도 안 들어 표정을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거예요. 갑신정변. 여러분 이 사건은 일종의 구테타예요. 그렇죠? 계약파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난리가 일어나니까 일본 땅에서 우리나라에 입국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선교부에서 위험하니까 더 일본 땅에 머물렀다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들어가. 그래서 이분은 더 있었어요. 근데 이분보다 늦게 파송받으신 선교사가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에선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감리교에선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사가 미국에서 파송받고 일본에 왔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는 먼저 들어와 버려요. 자, 그때가 언제냐? 85년 4월 5일이에요. 이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이때 요 4월 5일 주일이었고요. 그 주일이 때마침 부활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요즘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고 6월달에 요한 회론이 그 뒤에 들어와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감리교에서 파송받아서 오신 두 가정이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턴이에요. 근데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에 이때 들어오고 스크랜턴은 더 있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일본에서 교단 파송이 다 달랐지만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은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이고 6월달에 이분이 들어와요. 자, 순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는요 선교사가 이미 먼저 와 있었던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자,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렌이라는 분입니다. 알렌. 이 알렌이라는 분은 중국 의료 선교사 파송받고 중국 상해에서 여러분 살고 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사로 와 있는데 의사예요. 자, 이분이 상해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문을 통해서 조선에 미국하고 조선하고 조약이 맺혀짐으로 인하여 미국 대사관이 이 서울에 지어지고 그렇다면 대사관 직원도 와서 살아야 하는데 이 말은요 미국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이 없으니 어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원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개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사관 직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가 필요했어요. 때마침 이 알렌, 이 상해에서 사역하고 있던 의료 선교사하고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서
이 알렌 선교사가 그런 내가 상해에서 서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분의 개인적인 상황은 상해로 파송받고 왔지만 이분은 선교지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이 선교사님은 중국을 품고 처음에 왔었지만 이제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와요.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는 대사관 직원들을 치료하는 그런 필요로 이분이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으로 들어오지만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선교사였다. 내가 중국을 품고 왔지만 비록 왔지만 나는 이제 품는 민족을 바꾸겠습니다. 조선을 품고 오셨다. 자, 이 선교사가 84년 9월달에 건너와요. 자, 우리나라를 정통하고 다시 중국 상해에 가서 가족을 데리고 10월달에 다시 들어와요. 이게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상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시작이 이때 시작점을 보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그 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귀출라프도 왔었어요. 그쵸? 한 달 동안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순교까지 하신 분 계셨어요. 그분 이름은 뭐라고요? 토마스. 순교까지 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신교 시작점을 이분으로 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 지역의 선교의 시작점은 선교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한 자가 그 땅에 상주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자, 그럼 몇 년의 시작이에요? 1884년. 그래서 1984년도에 그 연도에서 여러분 서울 여의도의 광장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행사를 그때 하는 거예요. 84년. 요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분이 10월달에 내원해서 그럼 마음껏 복음을 전했을까요? 정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어요. 절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이분이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그때가 언제냐? 그럼 곧바로 약 2달 뒤에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갑신정변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갑신정변의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갑신정변은 여러분 개화파가 난을 일으키는 정변입니다. 자, 이 개화파는 일본하고 친한 친일파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친일파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인식을 여러분 제가 이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자,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본의 개화를 보고 우리도 일본처럼 빨리 문호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돼서 우리는 하여튼 친일을 하면 무조건 죽일 놈이 되니까 여하튼 이런 관계입니다. 왜 이 개화파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리를 일으켰느냐면 그 당시 중국, 그러니까 보수파, 수구파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의 큰 정치 세력이 두 개라는 거죠. 수구파, 보수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청나라하고 친했어요. 청나라하고 친한 이 파하고 일본하고 친한 파는 여러분 개화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완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싸움이 나중에 청일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 개화파들이 일본의 세력을 힘을 얻어서 수구파를 척결해버려요. 없애버리면 우리 일본 개화파가 이 조선 정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정국 사건입니다. 우정국이 이제 개원하면서 파티를 할 때 그게 사인이 돼서 이제 그 당시 뭐 관료들이 다 모일 테니까 그때 한꺼번에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때 수구파 수장격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익이었어요. 이분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민비, 그러니까 명성황후 조카예요. 그렇죠? 명성황후 조카였던 민영익을 잡아 죽여라. 물론 이분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죽었고 민영익을 죽이려고 칼을 7군데를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정맥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의술로 여러분 우리나라 의술이 뭐죠? 준모야 뭐지? 우리나라 의술 한의술이지. 그치? 여러분 한의사들이 진짜 이 민영익이 출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4명의 한의사가 민영익을 치료하려고 달라붙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 한의술로 이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칼을 맞았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이런 환자는요, 침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정말 한 4, 5년 전에 제가 광주에서 이 강의를 할 때 강의 끝나고 한의사인 집사님이 날 찾았어, 진짜. 목사님, 지금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 한의사들은 이런 환자 치료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못 고쳤어요. 여러분, 다 죽어갔던, 그래서 이 민영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얼굴 색깔이 다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완전히 시체의 색깔처럼 다 변하고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 알란이 긴급하게 불림을 받아서 민영익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외과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 그럼 외과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수술을 하는 사람. 그럼 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를 하나님이 중국에 보내주셨는데 이 중국에 있던 외과 의사를 때마침 우리나라에 먼저 오게 하셔서 누굴 고치는 거예요? 민영이.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다리가 딱딱 맞는다라고 전문용어로 쓰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해필이면 이 외과 의사 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아무도 복음을 못 전했던 그 암흑 시대에 그를 굳건히 그게 머물게 하셔서 민영을 치료케 하신다.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어서 이분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아직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살아나야 선교의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극진히 치료했더니 3개월 만에 완치가 돼요. 여러분 이 민영이 명성하고 족하니까 황실이 이 소식을 다 알았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상금을 줘요. 10만 장의 상금을 주고 그리고 이분에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병원을 허락해 줍니다. 그 병원 이름이 뭘까요? 원래 이름 광해원이에요. 원래 이름은 광해원이고 요 이름을 고종께서 뭐 책마다 주고 나는데 약 2주 뒤에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제중원. 이 제중원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민중을 구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중원 세우고 요 병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면 아까 이런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갑신정변의 주역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있죠? 김옥균, 그렇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분들 계셨고, 자, 여러분 요때 홍영식이라는 사람은 우정국장이었어요. 근데 이 홍영식은 그때 붙잡혀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집을 국가에서 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홍영식의 집에다가 병원을 세우는 게 제중원이에요. 그러니까 홍영식의 집, 실제 집을 뺏어서 그 집으로 병원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3년 전에 제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 보신 분, 저희가 강의 때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전 세계를 가든지 제가 꼭 이걸 리서치를 합니다. 제중원 드라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사람 없어요, 그렇죠? 거의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봤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대부분 이래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밤 10시부터 11시는 여러분 TV 안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신 분들은 뭐 했는지 제가 맞춰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파스타를 보셨거나 파스타 안 보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공부의 신을 보셨어요. 새 드라마 함께 시작한 드라마. 같은 날 똑같이 그리고 끝날 것도 끝난 지금도 거의 똑같이 끝났어. 이 새 드라마. 그리고 이 제중원 드라마가 시청률이 가장 낮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중원 드라마에서 선교사 실명으로 다 그러면 알렌 선교사님, 헤론 선교사님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공중파에 드라마에서 여러분 선교사라고 호칭을 하고 실명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이런 역사에 실제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제주원의 드라마를 보게 되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선교 역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파에서. 여러분 꼭 이런 거는 보셔야 돼요. 혹시 드라마에서 우리 기독교 색깔이 있는 이런 드라마가 방영된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 그런 거는 보셔야 돼요. 말씀 보는 거 잠깐 접고요. 이 제중원 원장으로 2대 원장으로 좌현훈이 부임을 합니다. 자, 2대 원장이 왔다는 것은 1대 원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렌이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약이 맺혀지니까 미국 대사 직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하고 조약이 맺혀졌으니까 우리나라 조선 사람은 어딜 가야 돼요? 미국 가야 되잖아요. 미국 대사. 그죠? 조선 대사 직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미, 한국 대사 이렇게. 근데 여러분 1887년도에 생각해보세요. 1887년도에 어느 조선 사람이 미국 그 넓은 땅 아무도 알지 못한 그 땅에 가서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이 알렌에게 청판관이라는 벼슬을 줘가지고 이분을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 자격으로 미국을 보내줍니다. 참 특이하죠? 이분은 우리나라 벼슬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제중원 드라마에 이 알렌 선교사가 참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우리 선교의 스텝, 우리 간사들이 나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따질라. 목사님 맨날 강의할 때 알렌 선교사님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분은 머리가 없는데 왜 드라마에서는 그 알렌은 머리가 되게 많아요? 이런 스텝이 있었어요. 저한테 진짜 따지고. 제가요 그 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그분도 젊은 시절이 있었겠지. 늙을 때 찍은 사진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제주원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동수 전도사님은 제 강의 한번 듣고 그때부터 다시 보기를 눌려서 거의 다 봤나 봐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제중원이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좌현훈이 제중원 원정으로 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럼 이 좌현훈은 우리 민족의 수많은 전염병 마을에 돌면 그 전염병 마을에 들어가서 직접 치료해줬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풍습 중에 잘못된 풍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계속 죽어가고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드라마에서도 이 장면이 나와서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감사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 중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일찍 죽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땅에 묻어서 무덤을 묘지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풍습 중에 하나가 아기들이 죽으면 그 아이를요 여러분 높은 나무에다 묶어둬요. 지푸라기 싸서 나무 위에다가 묶어두는 풍장이라는 장례법이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전염병 걸린 시신을 높은 나무 위에 걸어두면 비 오는 날 어떻게 될까요? 그 세균들이 당연히 밑으로 실려가요. 그 흘러가는 이 물이 식수로도 가고 우리 생활용수로도 들어가요. 그걸 만지고 또 마시고 그거 가지고 그러면 또 전염이 되니까 전염병이 우리 민족은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간섭이 굉장히 미개했다는 뜻이에요. 일례로 들면 그런 거죠.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어가요. 본인은 서양 의사니까 여러분 전염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반드시 손을 씻어라. 반드시 물은 끓여 먹어야 된다. 이런 방법도 가르쳐주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직접 그들을 치료까지 해줬어요. 그럼 이 제중원 드라마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공중파에서. 선교사가 왜 죽었는지를 보여줬어요. 이분이 왜 죽었느냐면 자기가 엄청난 환자를 치료하다가 본인이 너무너무 과로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로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면역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강의가 많은 그 시즌에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피곤하면 쉽게 감기도 오고요. 피곤하니까 입술도 부르트고 또 다 짓무르고 이래요. 이게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면역성이 떨어지면 세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을 잡아서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건데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그 전염병 병균으로 자기가 감염돼서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입국까지 정확히 5년 만에 쓰러졌어요. 5년 만에. 1890년 7월 26일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연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하고 또 휴가를 얻어서 7월달이니까 휴가를 얻어서 남한산성으로 휴가를 가셨습니다. 가던 도중에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은 보내고 자기만 또 병원에 와서 그 환자를 치료하시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바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제중원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복음 전하시고 이분은 천국 가셨어요. 자, 만 5년 만에 돌아가셨으니 어린 딸이 있어, 어린 두 딸이 있었어요. 또 자기 부인, 우리나라 그렇게 오기 싫어했던 해티라는 부인, 그 미망인을 두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자, 7월 26일, 굉장히 한여름이죠. 시신은 썩어가고 그 당시 외국인이 묻히는 땅이 어디 있었냐면 저 성도 밖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 땅은 있고요. 그 성도까지 이 선교사님을 묻으러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무더운더이니까 시신은 썩어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시신을 미국 대사관 뜰에다가 감회장했어요. 미국 대사관 뜰은 어디냐?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저로 쓰고 있는 그 땅이 옛날 대사관자예요. 지금 대사관은 강원도 이사 갔고 여긴 정동입니다. 이 대사관 뜰이요 바로 옆에가 덕수궁 석조점이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길 하나로. 이 말은요 우리나라 서울 한 복판에 이분을 묻었다는 뜻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왜요? 우리 문화는 시신을 절대 사대문 안에 묻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왕의 시신도 절대 사대문 안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소풍을 갈 때 다 서울 외곽에 왕릉 투어로 우리 소풍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풍의 사진이 뒤에 다 왕릉이 있어요. 그 묘지, 그럼 이따만한 묘지 앞에서 애들 쭉 세워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그 앞에서 우리 김밥 까먹고 왔어요. 그래서 제 모든 소풍의 추억은요 다 묘지입니다. 묘지. 맞죠? 근데 요즘 것들은 그런데 안 가더라고요. 요즘 것들은 아주 좋은 데 가더라고요. 여러분 시신을 왜 묻지 못할까요? 우리 문화 중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시신을 묻으면 묘지가 조성이 됐고 그 묘지에서 밤에 뭐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은? 귀신이 나와요.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귀신도 무서운데 이분을 묻으면 무슨 귀신이 나올까요? 선한 귀신. 그래서 이걸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 얻어낸 땅이 서울 외곽이었다고. 그 당시는 외곽이었어요. 지금은 한복판이지만 그 당시 서울 사대문 밖 심리 밖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땅을 고종 황제께서 허락해줘요. 그 땅에 이를 묻어라.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였어요. 고종 당신을 치유했던 그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여러분 목숨을 다하니까 그분을 묻게끔 땅을 허락해 주는 게 양화진이고, 그래서 이 양화진 땅 이 선교사가 묻히면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사 묘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사진인데 옛날 1890년 7월 28일에 이분이 묻힐 때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 부인이 있었고 두 딸내미가 있었어요. 세 여인이 상주가 된 거예요. 이분을 묻을 때 동료 선교사들도 함께 이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 중에 한 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 기억납니까? 자, 그분의 특징이 뭐였죠? 뭘 잘 드셨는데? 네, 그거예요. 그분이에요. 제임스 게일. 그 선교사님, 그분 총각이었거든요. 그 총각 선교사님이 이 해티 미망이를 보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하고 해티 요 선교사는 그래서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를 그래서 섬기십니다. 근데 해티 선교사님은 오래는 못 사셨어요. 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분을 어디다 묻냐 봤더니 첫 번째 남편 에런 옆에 같이 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조금 다른 문화입니다. 이 서양인들의 문화는 이게 가능했어요. 재혼했지만 첫 번째 남편 옆에다가 거기 묻어주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론 선교사님은 나중에 자기 부인도 옆에 묻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뿌리를 갖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야간집 묘지가 오늘날처럼 수많은 분들이 묻히게 되어지는데 언더드 선교사하고 조한 헤런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나이가 똑같은 동갑이었어요. 근데 언더드 선교사님이 이 헤론을 묻고 안식년을 가셨어요. 안식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안식년이 뭔지 아세요? 알아 몰라 좀 몰라. 솔직히 안식년 쉬시는 거 그래. 몇 년 만에 쉬는 거 7년 만에. 요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7년째 안식으로 1년을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안식년이 언제냐 봤더니 1891년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 조한 헤런을 묻고 그 이듬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듬해 1891년도에 안식년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은 곳에서 우리 조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 안식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은 이것만 할 거예요. 이분이 뉴욕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캐나다 토론토하고 뉴욕주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 그래서 캐나다에 있었던 토론토 의대 교수 출신이었던 에비슨 요분이 언더우드를 토론토에 초청을 해줬어요. 선교사님,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토론토 지역에 조선 선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초청해서 이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이 에비슨은요, 이 언더우드 연설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원장, 제주원 4대 원장 오신 분이 바로 에비슨이라는 분입니다. 에비슨. 자,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 출신이고 약학, 의학 두 가지를 전공했고 자기 병원에 있어서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 땅에 조한 헤런이 사역하다가 돌아가셨고 이 의료 선교사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대 원장이 알렌이고 2대 원장이 헤론이에요. 그쵸? 이분은 몇 대 원장이라고 했어요? 4대.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3대 원장이. 3대 원장이 있긴 있었어요. 빈튼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빈튼. 근데 이분은요, 오래 사역을 못 하셨어요. 몇 년 딱 하고, 다시, 가족도 돌아가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빈튼 선교사는. 그래서 이 빈튼 선교사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선교사님은 2대와 4대의 빈튼만 메꿔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함은 빈튼이에요. 빈튼. 여러분, 이 제주원 4대 원장이었던 에비슨이 오셔서 참 많은 사역을 담당하는데 제주원 모든 관리권은 우리 정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은 선교사가. 그러면 이 조선 정부 관리하고 이 선교사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리들이 참 못됐어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돌려서 자기 사리 사역을 챙기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열심히 미국, 캐나다에서 후원받아서 이 조선 민족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데 그럼 관리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지. 이 선교사의 가슴이 아프겠죠. 마찰이 심하죠. 그래서 이분이 안식년을 조금 일찍 떠나서 본인이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들었던 그것처럼 또 이분이 안식년 가서 많은 분들에게 조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감동된 사람은 나도 하나님 저 지역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선교사 가시는 분이 많아요. 똑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조선을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은 그 유명한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선교 보고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 선교 보고할 때
2층에 있는 노인 한 분 뚫어지게 쳐다보고 연설했대요. 왜냐면 그 당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 노인분이 내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 보고 연설했는데 그분이 끝나고 찾아온 거야. 그분이요. 바로 전까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제물이 제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시험 들려고 그러는 분 계세요? 제 재물이 제게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이 내가 모든 번 이 재산들 제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이 이제 진정한 신앙이죠. 자, 이분이 이런 기도를 제물합니다. 하나님, 이 재산 갖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분의 연설을 들어요. 조선의 현대시절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요,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분이요, 지금의 돈을 굳이 따지면 그 돈이 지금의 돈으로 약 1,000억이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냐면 이분이요, 돈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완전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이분은 나중에 클리브랜드 철강 회사를 갖고 계십니다. 클리브랜드 철강 회사. 쉽게 얘기해요. 포철 배장.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여러분, 이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의 성함이 뭘까요? 세브란스. 그래서 병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세브란스. 여러분, 제중원 드라마에도 이 멘트가 그대로 나왔어요. 미국의 어떤 세브란스라는 분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헌금해줘서 우리 병원이 현대시설이 된단다. 요 멘트가 그대로 나와요. 공중부에서. 그럼 이 세브란스가 헌금해서 지금 이 병원을 만드는데 이 병원은 지금은 허물어졌고 없어요. 요 자리가 어디냐면 서울역 바로 건너편에 연세 빌딩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현재 이 자리고요.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대가 세워집니다. 세브란스 의대. 그러니까 세브란스 의대니까 의대생들이 배출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학교가 이 학교예요. 세브란스 의대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의 대학교를 서울에서 세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원래 이름을 먼저 소개할게요. 조선 칼리지, 조선 칼리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선 기독교 대학. 근데 이 대학이 나중에 이름 바뀌어요. 유명한 학교로 이름 바뀌었어요. 연희 전문학교. 연희 전문 세브란스 이거 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두 학교를 합병합니다. 연희 연자, 세브란스 세자 무슨 대학 됐을까요? 연세대. 이 연세대 대학.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의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 요거를 잘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이 딱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도 못 세웠어요. 근데 왔는데 맨 거지들만 자기 따라다녀요. 우리나라 거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죽으면 그들은 거의 고아가 됐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들은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에 여러분 이 거지들이 구걸하면 많이 줘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서양 귀신한테 찾아가면 많이 줍니다. 언더우드한테 가면 많이 줘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매일 찾아오고요. 매일 찾아오다시피 하니까 이게 고아원 사이입니다. 고아원 사이.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우리 석교구에서 하는 일들이 아이들 매일 여러분 오후 3시에 밥을 줘요. 그죠? 이게 피딩 사이예요. 피딩 사이. 밥 주는 거. 그러면서 케어 사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고아 사이게 됐어요. 이 고아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여러분 학교가 필요했고 교육이 필요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남학교를 세우고 이 고아원에서 이 고아원 남학교가 경신이라는 학교가 됩니다. 이 고아 중에 유명한 여러분 김규식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이 고아 출신이에요. 먹고 살 거 없어서 이 선교사한테 맨날 얻어먹었다가 그분이 예수 믿어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되십니다. 김규식 박사. 여러분 이 언더우드 고원에 여자아이가 하나 찾아왔어요.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를 남자 고원에서 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한테 여자아이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만든 학교가 정신학교예요.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 지금 있고요. 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와서 남학교를 세우는 게 배제고요. 스크랩톤 선교사님이 처음 여학교를 세우는 게 이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모든 학교가 딱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요 4개 중에서 언더우드는 경신 이 학교에서 대학 과정을 본인이 한 클래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그 당시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설립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니까 비인가로 경신에서 시작했고 그 비인가 이 학교가 이제 우리 연합해서 우리 대학교를 한번 만들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연의가 된 거고 그게 나중에 연세대학이 됩니다. 이런 뿌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울에 샤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 그 당시 함께 언더우드와 동역했던 선교사인데 지금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 자리에서 교회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막 우는 소녀를 발견했어요. 소녀를. 이 아이가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죽어갈 거고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의사를 데려가야 돼요. 의사가 누구냐면 그 당시 제중앙 원장이었던 에비슨이었습니다. 에비슨을 데려갔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백정. 자, 여러분 조선시대 백정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는데요. 그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정말 개, 돼지 취급을 받으셔요. 사람 같지 않는 대우를 받았던 그 백정에게 일반 의원도 더럽다고 찾아가지 않고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죽어가니까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백정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제중원 원장이었고 또 당시 고종 황제의 줄치였어요. 여러분 왕을 치료하는 의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어이. 어이가 누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럼? 백정. 어이가 백정에게 찾아간다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건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4번 더 가서 그 백정을 완치시켜줬고 그 백정이 예수 믿어 장로님이 되셨어요. 박성준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 박성준 장로님 아들이 아버지가 선교사하고 친하니까 그 아들 떼에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아들을 소개합니다. 원래 이름은 봉출이. 이름이 봉출이니까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박서양이라고 바꿨어요. 자, 이 박서양이라는 요분의 실제 이야기. 이분이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되고 세브란스 1회 외과 의사가 되는 거고 세브란스 외과 초대 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실제 이야기죠. 이분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게 제주원 드라마예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백정으로 나옵니다. 백정. 그 백정이 선교사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와 교수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독립운동가 여러분 군의관이 되셨어요. 저 간도에 올라가서 만주 땅에서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십니다. 요 드라마, 요 얘기를 약간의 픽션을 가미해서 만든 게 제주원. 그러니까 제주원 드라마를 봐야만 했었다니까. 근데 안 보셨죠? 그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괜찮아요.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셔보세요. 너무너무 이 얘기가 재밌어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사하고 친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은퇴를 받는데 제가 한 번 더 소개할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어 선생님을 소개해요. 언더우드 한국의 이름은 원두예요. 이 원두의 언어 선생님이라는 분은 홍준이라는 분이에요. 홍준. 이분이 언더우드에게 우리말을 가르쳐줬고, 자, 이 홍준의 아들이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이 됩니다. 아까 여러분 박성혜라는 분도 그렇게 됐는데,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었던 홍석프라는 이 아들은 우리나라의 1호 안과 1호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 전문의가 되려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만 했고요. 선교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문의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최초의 안과 의사가 돼요. 이비인후과. 근데요, 요 홍석훈이라는 분의 동생이 또 유명한 분이에요. 홍석구의 동생은 홍남파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하고 친하니까 그 아들들은 한 아들은 의사가 됐고 한 아들은 선교사를 통해 음악을 공부해서 여러분
바이올리스트가 되고 우리나라 애국가를 만드는 이런 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와 최초의 병원들은 다 선교사의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서울만 이러는가요? 아니에요. 각 지방도 동일합니다. 각 지방도 다 선교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지역만 다를 뿐이지, 요 흐름을 똑같이 가져요. 그래서 호남이 또 이 영남이 다 동일하게, 또 충청권도 다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선교사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당연히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뿌리를 갖는 거죠. 그럼 그런 호남에, 그리고 영남에, 충청은 어느 선교사가 하고 또 언제 그 땅에 들어갈까요? 그 얘기는요, 또 다음 주에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잘 살고 아주 좋은 은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선교사, 그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젊음을 이 땅에 희생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 우리도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정체성을 이 엑스스쿨이 계속 되어지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마인드 속에 잘 정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